뭐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뭐가 우리한테 좋아집니까?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뭡니까? 독도가 우리 땅이 됩니까? 우리 땅인데? 이렇게 하면 독도가 우리 땅이 됩니까? 아니면은 일본이 독도를 포기하게 됩니까? 그렇게 기대하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언젠가는 독도를 일본이 포기하게 될 것이다. 그런 분들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어떻게 일본이 독도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독도를 포기할 수 없는데. 그건 뭐냐? 그럼 뭐겠습니까? 뭐냐면. 같이 한번 고민해 볼게요.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함으로써, 일제 선제 공격이에요. 선제 공격을 함으로써 얻으려는 게 있었을 것이다. 선제 공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를 친다든지 언제 친다든지 하는 것을 선제 공격하는 사람이 결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하면은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선제 공격에는 굉장히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선제 공격한 사람은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선제 공격한 사람은 비겨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을 때렸는데 저 사람이 반격을 해가지고 막 비겨버렸다 하면 사실은 지는 거예요. 김일성이라는 놈이 선제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그 놈이 이겼습니까? 결국 비겼죠. 결과적으로 진 거예요. 자, 이명박 대통령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비겨도 안 됩니다. 비긴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일본이 독도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이 입장이 더 강화되어 버렸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입장이 강화되어 버렸다. 아니면은 일본 사람들이 더 단결해 버렸다. 한일 관계는 계속 나빠져가지고 관광객도 줄어버렸다.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원위치해 버렸다. 이래 되면은 이거는 그 부담이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선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공격을 당한 사람은 또 상당히 좀 편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당한 사람은 또 피해자 입장이 됩니다. 피해자 입장. 저 일본 사람이 피해자 입장이 될 수 없는, 일본 사람이 원래 가해자인데 요번 경우에는 피해자인 것처럼 또 그런 신용을 합니다. 일본 사람이 피해자인 것처럼 신용을 해요. 그래 되면 아주 유리해져요. 약자 입장이 되면 유리해집니다. 마치 자기들이 당해가지고 이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게 아주 아마 선거에 좀 유리해질지 모릅니다. 한일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확실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갔다. 또 하나 확실한 것은 독도가 우리는 부정하지만은 국제 분쟁 지역화 되어버렸다. 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국제 분쟁 지역화 되어버렸다. 자, 이 두 가지는 지금 확실한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다. 동시에 한국의 일본에 대한 감정도 나빠지기 시작했다. 요 세 가지가 나왔는데, 근데 이 세 가지가 과연 국가 이익이 도움이 되는 거냐?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이 국가 이익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느냐? 국제 분쟁 지역이 된 거는 이거는 확실하게 한국에 불리한 겁니다. 또 한일 국민 감정이 나빠지는 거, 이거 한국에 불리한 겁니다. 그건 일본에도 불리해요. 이런 걸 딱 따진다면은 이걸 선제 공격한 이명박 대통령이 이 싸움을, 이 게임을 승리로서 마감한다는 게 가능하겠느냐? 굉장히 이 미지수입니다. 이게 확신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남지 않았습니다. 자기 임기 중에 한일 관계를 해결을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다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퇴임한 사람이란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등. 이 한일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은
자연히 이 한반도 전체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의 급변 사태가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통일의 기회가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김정일이가 죽고 나서 김정은이가 정권을 인수한 지난 1년 동안에 북한에서 일어난 변화를 보면은 좀 혼란스럽지만은 대충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즉 권력 투쟁의 조짐이 보입니다. 최근에 김정은이가 한 조치 중에서 북한 군대가 외화벌이 사업을 하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내각으로 그 권리를 넘겨줘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한 군 실력자 총참모장 이모라는 사람을 그냥 잡아 넣어 버렸는지 하여튼 숙청을 해 버렸습니다. 이게 나중에 또 다른 반작용을 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북한의 군대가 왜 외화벌이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군대가 왜 외화벌이를 하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군대 배급을 충분하게 주지 못하니까 군인들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배급은 제대로 안 내려온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광산을 운영을 해 가지고 외화를 벌어들이자. 이렇게 해 가지고 북한에는 수백 개의 군대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군대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요. 저 바닷가에 있는 군대는 고기를 잡아 가지고 막 수출도 하고, 또 어떤 군대는 뭐 기름을 정유해 가지고 기름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뭐 이상한 짓거리 하면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어요. 그 사단이면 사단, 군단이면 군단, 단위별로 다 회사를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그 회사 운영권을 김정은이가 갑자기 빼앗아 가지고 내각으로 넘겨줘 버렸습니다. 이거 앞으로 계속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입니다. 우리 1950년대에 우리나라 군대도 그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그때 군대 다니셨던 분들 계시겠지만은 그때 용어로 후생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후생사업. 군에서 숯을 구워가지고 팔기도 하고, 나무 잘라가지고 군인 추럭에 실어가지고 팔기도 하고요. 또 군이 가지고 있던 추럭을 민간인한테 줘가지고 그 운영하고 돈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 모은 걸 가지고 물론 사단장이 이런 사람들 막 착보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부대 운영비에 썼습니다. 그만큼 가난하던 시절이었어요. 또 그런 것과 훨씬 더 심한 일이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줄과 밥줄을 끊는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만큼 권력층이 이렇게 불안정해졌어요. 김정은이도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권력을 잡고 보면 사람들은 다 인기를 얻고 싶어 합니다. 지지를 받고 싶어 해요. 뭔가 이게 인민들한테 뭐 잘해주는 게 있어야 될 텐데, 과거 같으면은 김일성, 김정일 같으면은 그런 거 구애받지 않고 반란 일으키는 사람 혹독하게 다스리고 탄압하는 걸로 해가지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런 카리스마가 없는 김정은은 뭔가 경제 문제에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뭐 여러 가지 부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장성택이가 최근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섣불리 북한이 개방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개방할 수 있느냐? 개방할 수는 있어요.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방하면 북한 체제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저 체제를 가지고는 개혁 개방할 수 없다는 게 저 체제의 딜레마예요. 딜레마입니다. 왜 할 수 없느냐? 개방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김일성, 김정일 다 나쁜 놈이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방을 해버리면. 그동안에 우리가 60년 동안 속고 살았구나. 그것을 각오하고 개방할 수 있느냐?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나 개방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하려고 하면은 두 가지죠. 하나는 중국식으로 성공을 하든지
아니면 고르바초프식으로 스스로 망해버리는 길입니다. 아마 고르바초프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